운이 없거나 우연히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아니라 이것은 무언가 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싸움이 물론 전에도 없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잊어오기도 했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치욕스러운 저급한 수준의 막말들이 어제 오늘 이어졌습니다. 그만 우려먹으라, 징하게 해먹어라. 제정신입니까? 사고 당시 지난 정부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마음을 담아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부적절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Nous rebâtirons Notre-Dame, parce que c'est ce que les Français attendent, parce que c'est ce que notre histoire mérite, parce que c'est notre destin profond. 네, 4월 16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반장, 오늘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꼭 5년이 됐네요. 네, 오늘 안산, 팽목항 전국 곳곳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졌고요. 네. 참사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이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것에 대한 각성의 목소리도 아직도 밝혀야 될 게 많이 있는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습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양 반장, 조금 전에 영상도 나왔지만요. 그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이 오늘 불에 탔잖아요. 세계대전의 폭격 속에서도 살아남았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잖아요. 일단 아까 보신 하루에 것처럼 3만 명이 찾는 곳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지붕의 3분의 2가 소실이 되고요. 첨탑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단 8시간 만에 화재는 진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목재 건물이라서 참 어렵다면서요. 맞습니다. 진화도 그렇죠. 거기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문영배, 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오늘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이번엔 그 시한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교체 대상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 이렇게 시점을 못 박았고요. 야당이 청문 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후 19일, 그러니까 18일까지는 기다려본다는 뜻이니까요. 19일에 임명 절차를 밟을 게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영상이 잠깐 나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3개국 순방차 출국했잖아요. 현지에서 전자결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19일에 바로 이제 임명을 하게 되면은 그날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거고요. 자유한국당이 오늘 긴급 의총을 열고 반발하는 등 전국 상황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겠고요. 4월 국회, 어제도 저희가 짚어봤지만 당분간은 제대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고반장 발제 때 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내년 총선이 정확히 1년 남았다고 얘기했잖아요. D-365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각 당의 움직임이 벌써 빨라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요.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 현역 의원이 출마하는 경우에는 전원 당내 경선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공천 기준을 잠정 확정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또 민주당은 공천 심사 단계에서 정치 신인에 대해서는 10% 가산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다른 당에서도 속속 관련 규정을 만들 걸로 보이는데요. 아직 1년이면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총선 관련한 움직임이 발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죠.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퇴출됩니다. 국가공무원법 등이 개정됐기 때문인데요. 다만 내일이 이제 4월 17일이니까 4월 17일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오늘 세월호 5주기 관련 소식부터 자세히 짚어보고요. 세월호 관련 막말 논란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또 연예계 마약 수사와 김학의 특별수사단 속보도 알아봅니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또 오늘 국회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월 16일 오늘은 세월호 참사 5주기입니다. 안산과 팽목항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이어졌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세월호를 늘 기억한다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철저히 이뤄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세월호 유가족을 비하하는 막말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는 세월호 참사 5주기 관련 소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2014년 4월 16일 그날 이후 벌써 5번째 봄이 찾아왔습니다. 304명의 무고한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우리 마음 깊숙이의 상처로 또 미안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참사 5주기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도 열렸습니다. 진도 팽목항 방파제 등대 앞엔 이렇게 유채꽃송이와 낡은 운동화 한 켤레가 놓였는데요. 참사 희생자들이 봄에 활짝 핀 제주도의 유채꽃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추모객들은 항구 주변 둘레길을 걸으면서 희생자들을 기렸습니다. 세월호를 잊지 않게 제가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걸 이제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단원고등학교가 있는 경기도 안산에선 대규모 추모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4.16 재단, 정부 주요 인사와 추모객 등 5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후 3시 안산시 전역에 1분간 울려 퍼진 추모 사이렌과 함께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식이 시작됐습니다. 자, 소중하지 않은 생명도 안타깝지 않은 죽음도 없습니다. 비단 세월호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 사고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세월호가 현재 진행 중인 건 그 무고한 죽음의 원인이 아직도 규명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기 특조위는 운영기간 내내 사실상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고 해산 이후에야 당시 정권 차원의 조직적 방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2기 특조위가 세월호 CCTV 영상 저장 장치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등 그나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참사의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소시효까지 이제 2년 남짓이 남았습니다. 유가족들은 총 17명을 지목하고 처벌을 촉구했는데요.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난구조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우병우 민정비서관까지 당시 청와대에서만 5명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세월호 전복 8시간 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처음으로 나타난 한 말이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런 게 발견하기 힘듭니까? 범죄은닉 교사에 불응한 광주지검 수사팀을 보복 인사 조치하여 권력을 남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도 진상규명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세월호를 늘 기억하고 있다. 다시는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되새긴다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철저히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다짐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정치권도 희생자 추모에서 있어서만큼은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침 첫 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일제히 묵념을 하는 시간을 갖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진상규명 문제에 대해선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진실이 밝혀져야 세월호 상처가 비로소 아물 수 있을 것입니다. 길고 지루한 시간이지만 이럴수록 우리 사회가 하나가 되어서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아이들을 가슴에 묻은 유족과 국민들을 상대로 정부와 당시 집권 여당은 비인간적인 정치 노름을 벌였던 것입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어린 자식을 안타깝게 잊은 어머니, 아버님의 아픔을 좀 나눠지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과 시스템이 얼마나 개선되었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는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가까운 일에도 동의할 수 없었나 봅니다. 아마 오늘 하루 종일 뉴스에서 보셨을 테니 제가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경기 부천 소사지역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차명진 전 의원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유가족들이 자식의 죽음을 빌미 삼아 이득을 보려 한다는 막말성 글을 아주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적어 올렸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현직인 정진석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세월호가 징글징글해요 라고 적은 뒤 오늘 아침에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덧붙인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자, 들은 이야기 굳이 올리는 거 본인은 공감했다는 이야기겠죠. 자, 당장 네티즌들의 비판 또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고 해도 이건 정도를 넘어선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라는 거죠. 자, 진짜 지겹고 무서운 사람은 당신이다. 세월호 참사를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정쟁의 도구로 사용한 소시오패스의 전형적인 모습이란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참담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진석 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 그리고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한 당 제명 즉각 나서십시오.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공식 사과 입장문을 냈습니다. 두 전 인사의 부적절하고 국민 정서에 어긋난 의견 표명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께 당대표로서 진심 어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당윤리위원회를 소집해서 두 사람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앞선 이 두 사람의 글 이제는 페이스북에서 볼 수 없습니다. 논란이 되자 삭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차 전 의원은 사과글을 추가로 올렸는데요. 세월호 희생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 같아 순간적으로 격분을 못 참았다. 머리 숙여 용서를 빈다고 했습니다. 페이스북과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진정성이 잘 안 느껴집니다. 왜냐고요? 이 사과문 올리기 1시간 전에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언론, 좌빨 언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차명진이가 이제 막말했다고.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말 안 하신 것 같아요. 좀 외롭습니다. 예, 좀 지켜주십시오. 네,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혜인 수녀가 발표한 추모시 그 슬픔이 하도 커서의 한 대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왜곡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슬픔조차 뒤로 하고 투쟁부터 해야 했던 유족들께 죄송합니다. 잊으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라는 말을 가볍게 내뱉었던 부끄러움을 그대로 안고 오늘은 겸손되이 용서를 청해야겠습니다. 네. 자, 이혜인 수녀의 추모시 오늘 경향신문인가 어디 실렸던데, 그죠? 한번 반장들도 시간 되면 읽어보고요. 자, 그 막말 논란, 정말 아무리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고 해도 최소한의 예의 또 인간적인 도리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고요. 이 막말 논란이 또 이번 처음도 아닙니다. 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한국당에서 징계 절차도 밟는다고 하니까 후속 조치를 좀 지켜보고요. 최 반장, 오늘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서요. 전국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졌죠. 네, 오늘 전국 곳곳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고요. 또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우선 진도 팽목항에서는 이 팽목 바람길 걷기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 항구 주변에 조성된 둘레길을 따라서 조성된 기억의 벽 일대를 걸으면서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자, 유가족 24명은 진도 이 서망항에서 낚싯배를 타고 사고 해역을 찾아 아이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불러보기도 했습니다. 또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이 안산 단원고등학교가 있는 곳이죠. 예,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는요. 이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그리고 4.16 재단이 주관한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지금도 아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유가족과 각 정당 대표 또 주요 부처 장관, 경기지사, 시민 5천여 명이 함께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오후 3시를 기점으로 안산시 전역에 1분간 추모 사이렌도 울렸고요. 이걸 시작으로 해서 현재 추도사, 기억 공연, 추도시 낭송 이런 순서로 지금 시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지도부가 지금 이제 양 반장이 얘기했던 안산에서 열린 5주기 기억식에 참석한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인천에서 열린
일반인 희생자 5주기 추모식에 따로 참석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 황교안 대표는 다른 여야 지도부와는 달리 인천 가족공원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5주기 추모제에 참석해서 추도사를 했습니다. 황 대표는 추도사를 통해서 사고 당시 지난 정부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유가족 여러분께 마음을 담아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가 정치권에 입문한 후에 박근혜 정부의 공직자로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황 대표의 추도사 내내 객석에서는 야유와 함께 물러가라는 외침이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추모객들과 시민단체 인사들은 황교안은 세월호 참사의 피의자다, 후한 무치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장면 보고 가시죠. 먼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 당시 지난 정부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마음을 담아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어제 이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또 4.16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처벌 대상자 1차 명단 17명을 발표한 바 맞아요. 있습니다. 예. 이 명단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이 청와대 관계자 5명을 포함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5명, 또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가정보원 직원 등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난구조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 이에 대한 입장도 오늘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여러 번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혐의 없음이 수사 과정에서도 다 나왔습니다.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이제 신반장이 얘기했지만 오늘 막말 논란의 중심에 섰던 차명진 전 의원이요. 그 막말 글을 올린 이유를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한 대목을 보니까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를 고발한다고 해서 화가 났다. 지금 이제 고발 얘기를 저희가 했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한 거 맞죠? 네, 논란이 된 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직접 좀 읽기도 민망할 정도로 유가족에게 대한 비하성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 어제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헤쳐먹고 진짜 징하게 헤쳐먹는다라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이어서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라면서 원래 그런 건지 좌빨들한테 세뇌당해서 그런 건지 마녀 사냥 기법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논란이 크게 확산이 되니까 차 전 의원 부랴부랴 해당 글을 삭제를 했습니다. 자, 삭제를 했는데 오늘 오전에 사과문도 올렸더라고요. 잠깐 보시면요. 머리 숙여서 용서를 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세월호 사고 책임자로 고발당했다라는 뉴스를 보고 순간 흥분한 나머지 감정적인 언어로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본인이 하고 있는 SNS 활동 또 방송 활동 모두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자, 그런데 앞서 이 신반장 발제 때 보셨듯이 이 사과문을 올리기 1시간 전에 오늘 오전이죠. 유튜브 방송 김문수 TV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잘 아시는 언론, 좌빨 언론. 이거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차명진이가 이제 막말했다고.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말 안 하신 것 같아요. 좀 외롭습니다. 예, 좀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이제
진행하는 그 유튜브 채널입니다. 본인이 진행하는 게 아닌 모양이죠? 예, 전체를? 그렇습니다. 패널로 나올 겁니다. 제가 그래요? 알기로는 네. 그런데요. 자, 그리고 또 이 사과글의 진정성을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앞서 그 발언이었고요. 자, 오늘 논란이 된 사람 또 있습니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인데요.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받은 메시지다라면서 세월호 좀 그만 우려 먹어라. 죽은 아이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다. 이제 징글징글 또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자, 이런 말을 들었다라고 펌 글을 일종의 올린 건데 아시다시피 본인이 공감하지 않으면 그런 행위는 안 하잖아요. 물론이죠. 예. 네. 정진석 의원이 최근 한국 정치 커뮤니케이션 학회가 선정하는 이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 언어상 가운데서도 품격 언어상에 뽑혀서요. 오늘 의원회관에서 상을 받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마침 또 오늘 일정이 있었어요? 네, 지금 상을 받으러 단상 위에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품격 언어상을 수상을 했고요. 저 행사를 가기 전에 이제 취재진들이 그 해당 페이스북에 대한 입장,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를 물으러 정진석 의원의 그 의원회관 방으로 찾아가서 좀 만났습니다. 정진석 의원이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시죠? 어떤 사과를 하는 거죠? 그래 아니, 상처를 입으셨다고 하니까. 유가족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오늘 같은 날은 유가족들에게 기본적으로 유가족들을 왜 심기가 어떤지를 왜 모르겠어요. 오늘은 애도하는 날이 맞지. 제가 쓴 글을 읽긴 읽어보셨어요? 정치권에서 더 이상 세월호를 좀 이용하지 말아달라는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정치권을 향해서 향한 내용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소유상대가 뭐라고 해명을 해요? 그렇죠? 됐어요? 마지막에 살짝 미소 지는 모습도 보이는데 미소가 아니라 활짝 웃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 의원의 그러니까 설명은 해당 발언은 유가족을 향한 게 아니다. 유가족을 비하한 게 아니다.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권을 향한 말이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당 윤리위에서 징계를 논의하겠다라면 얼마든지 해라. 합리적으로 당이 판단을 해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고 반장, 일단 자유한국당과 당 차원에서는 사과를 했죠. 네, 나경원 원내대표는 유가족이나 피해자분들에게 아픔을 드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공식 입장문까지 냈는데요. 차명진, 정진석 두 사람의 부적절하며 국민 정서에 어긋난 의견 표명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께 당 대표로서 진심 어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두 사람의 발언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서 당 중앙윤리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논란이 쉽게 가라앉을 분위기는 아니네요. 좋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 전국서 추모 물결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단이 2013년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을 수사한 당시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섰습니다. 특히 수사단이 현직 경찰 간부를 부른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또 이와 관련해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한국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등 경찰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김학의 수사단 관련 속보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다는 거는요. 일단 검찰 수사단도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짙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 외압을 넣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피의자로 바뀌는 건 곽 의원 본인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딸 문다혜 어디가 있는지 왜 갔는지 궁금한 분 있습니까? 그거 밝히자고 하는 게 무슨 이게 저 국가 옛날로 치면 역적이죠. 초특급 국가 기밀을 만들었구만. 저도 이제 피해자 곧 되지 않습니까? 자, 제가 좀 쉽게 예를 한번 드려보면요. 잠을 자려면 누워야 합니다. 또 이 밥을 하려면요. 쌀을 불려야겠죠. 자, 그리고 복국장을 보려면 정치부 회의를 봐야 합니다. 자, 각각 졸리다, 또 배고프다, 복국장이 보고 싶다라는 신호가 오면 하게 되는 행동인데요. 즉 피의자로 바뀌는 건 역시 이 범죄 혐의가 포착이 되면 당연한 수준인 겁니다.
자, 물론 복국장을 보려고 다정회를 봤는데 최 반장이 더 좋더라처럼 결과는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수사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자, 검찰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경찰청 수사국 내 직속 상하관계였던 반기수 경무관과 강일구 총경을 불렀는데요. 특히 강 총경은요, 김학의 첩보 내사에 이어서 당시 수사팀장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이 검찰은 당시 김 전 차관 임명 전에 윗선의 첩보 내용을 보고했는지 또 수사에 방해 등은 없었는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검찰은 다른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조사한 다음에 이 곽상도 의원 등에 대한 소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 곽상도 의원은요, 여러 의혹에 대해 문제될 게 없고 떳떳하다면서 이 피의자 신분과 상관없이 조사를 받더라도 나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둘러싼 외압 의혹은 실체가 없는 것이라면서 또한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압의 실체 지금 뭐 제시할 수 있습니까? 어떤 외압의 지금 실체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 거죠? 보호 말고 실체가 뭐죠? 어떤 외압을 행사했다는 거죠? 그 보호만 가지고 대통령이 나서고 그다음에 경찰이 조직적으로 나서고 검찰이 특별수사팀 만들어서 나서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자, 또한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측은요, 절차에 맞는 수사엔 얼마든지 응하겠다면서 적법한 수사를 수사단에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강제 수사를 하려면 구체적인 혐의를 특정해라거나 또는 6년 전 의혹에 대해 이제 와서 압수수색을 하면 보여주기식 수사에 불과하다라고 했는데요. 즉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일종의 성공을 날린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공을 날렸던 또 한 사람이 있죠. 이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인물로 지목한 연예인입니다. 이 경찰은 줄곧 실명을 공개한 적도 또 당장 소환할 계획도 없다고 했지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면서 공식 기자회견을 했던 박유천 씨입니다. 저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마약을 한 사람이 되는 건가 하는 두려움도 휩싸였습니다. 결단코 마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더라도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자, 이렇게 결백을 호소했지만 경찰은요, 오늘 박 씨의 집과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또 마약 검사를 위해 필요한 모바일 등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요. 이 박 씨가 기자회견을 자처해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했음에도 이렇게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거는 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황 씨가 함께 마약을 했다고 진술한 날짜, 이 장소와 관련해서 통신 기록과 CCTV 등을 분석했고 이 박 씨의 동선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이 박유천 씨도 만남 자체는 인정했지만 다른 이유에서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황하나에게 협박에 시달렸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제가 정말 힘들었던 2017년 그 시기에 세상이 모두 등을 돌렸다고 생각했을 때 제 곁에서 저를 좋아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었고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어진 이후에 불쑥 연락을 하거나 집으로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면 들어주려 하고 매번 사과를 하고 마음을 달래주려고 했습니다. 자, 한편 경찰은요, 이 황하나 씨가 이 아빠가 경찰청장이랑 베프라고 말하는 등 이 유착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황 씨가 홧김에 한 말이라고 해서 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었죠. 자, 그러나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이 또 드러났습니다. 황 씨는 자신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남양유업 회장님께 전달이 됐다라거나 또 회사와 부모님까지 들쑤셔놨는데 우리 쪽에서 어떻게 나갈 것 같아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남양유업 회장님 바로 황 씨의 외삼촌이죠. 황 씨의 집안에서 경찰과 접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이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자, 아니면 이것 또한 황 씨의 단순한 인맥 자랑이었을까요?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학의 수사단 곽상도 피의자 전환 현직 경찰 간부 참고인 조사입니다. 네. 그 검찰 김학의 특별수사단이 지난 주말이죠.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어제 정치부 회의 때 조사 내용을 짚어봤잖아요. 업무 일지 등을 제출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당시 수사를 맡았던 지금 현직 경찰입니다. 현직 경찰들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나섰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죠. 네, 이 검찰 수사단이 현직 경찰을 불러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시 경찰청 수사국 소속으로 직속 범죄정보과장이었던 방기수 경무관과 범죄정보 계정이었던 이 강일구 총경을 어제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강 총경은 김 전 차관 임명 전후에 이 별장 동영상 관련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였고 정식 수사로 전환된 이후에도 수사팀장을 맡아서 김 전 차관의 성폭행 이 혐의를 직접 수사했던 인물입니다. 방 경무관은 이 강 총경의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자, 곽상도 의원은 당시 경찰이 고의로 청와대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수사단은 당시 경찰이 첩보 내용을 언제 어떻게 윗선에 보고를 했는지 이 조사를 한 걸로 지금 보입니다. 또 당시 경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해서 출국 금지 요청을 했지만 검찰이 2차례 기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당시 검찰 또 청와대 등의 이 수사 외압이나 방해가 있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물어본 걸로 지금 추측이 됩니다. 자, 검찰은 조만간 다른 경찰 간부 관계자들도 불러서 조사를 한 뒤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이 곽상도 의원 그리고 이중희 전 법무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네, 아까 이제 최 반장도 얘기했고 지금 양 반장도 얘기했지만은 곽상도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거는 뭔가 검찰이 포인트는 잡았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자, 이런 가운데 사건의 발단이 된 이른바 별장 동영상에 대해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입을 열었는데 영상 속 인물은 사실상 김 전 차관이 맞다. 이렇게 시인한 거 아닙니까? 네, 윤 씨가요. 어제 MBC 한 프로그램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동영상 속의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 수사 당시에 검찰이 김학의가 맞느냐라고 물었고 본인은 비슷한 것 같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정권과 검찰이 동영상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지 않고 숨기려다가 일이 커졌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김 전 차관은 동영상 의혹에 대해서 자신과 무관하고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고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수사단이 윤중천 씨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조카도 불렀고요. 조사를 진행해 왔잖아요. 또 들리는 얘기로는 윤중천 씨의 뇌물 관련 일부 다른 혐의도 포착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하여간 이번 주쯤에 윤중천 씨를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주변에서 나오고 있고요. 자, 이제 주제를 바꿔서 아까 이제 그 가수 박유천 씨 얘기를 좀 이어가 볼게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죠. 이미 구속된 황하나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압수수색 소식이 갑작스럽게 들려왔잖아요. 그 소환 조사 일정도 잡히고 지금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 수사를 하고 있는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입니다. 오늘 박유천 씨의 자택과 차량 그리고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고요. 또 마약 반응 검사에 필요한 모발 등을 채취하기 위해서 신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또 경찰은 황하나 씨가 이 3개월가량 임대에서 머물렀던 이 한남동의 한 거주지에 대해서도 또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앞서 박유천 씨는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이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을 했고 이 경찰 조사에서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날로부터 오늘이 정확히 6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압수수색이 이뤄진 거고요.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경찰 조사에 대해서는 이 박유천 씨 측에서는 이 기자회견에서 내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했다면서 이 경찰과 조사 일정을 조율한 끝에 그 일시가 정해졌다라면서 자진 출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박 씨 측은 자진 출석을 이제 강조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다음에 경찰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소환 조사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난주 배우 양모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가 됐잖아요. 경찰 조사에서는 식욕 억제제를 먹었을 뿐이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마약 투약 부분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을 했는데 어제 뉴스룸에서 이제 양 씨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입수해서 공개를 했잖아요. 그 장면을 보니까 상당히 이상한 증세를 보이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새벽 1시쯤 서울 논현동의 한 호텔 앞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지금 영상이 나올 것 같은데, 자, 보시는 대로 지금 양 씨가 마치 좀 춤을 추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더니 허공에 주먹을 날리고 또 점프도 하고 발차기까지 하는 지금 또 넘어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저렇게 길바닥에 눕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동작을 계속 했는데 급기야 이 펜스를 넘어서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리는 도로를 향해서 저렇게 가는 모습도
위험천만한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는 이 반대편 차로로 달려가다가 또 마주오던 차와 부딪혔고 차에 튕겨 나간 뒤에도 대로를 향해 또 이렇게 뛰어다니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진짜 아찔한 진짜 사고. 위험천만하네요. 예, 아무튼 저렇게 이 사고가 난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를 바로 했고요. 이 경찰에 체포된 이 양 씨가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받았답니다. 저게 뭐 제정신으로 할 수는 없다라고 경찰도 판단을 했었나 보죠. 그런데 일단 필로폰 양성 반응이 아니나 다를까 나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양 씨는 나는 마약 투약 안 했다 이렇게 부인을 했고, 영화 이 촬영을 앞두고 식욕 억제제를 워낙 이렇게 많이 먹다 보니까 이랬던 거다 뭐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자, 양 씨가 주장하는 이 식욕 억제제 비만 환자용 약으로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한데 뭐 과다 복용을 하면 환각 증세를 일으키긴 한다고 합니다. 예, 경찰은 일단 이 양 씨 소변 모발을 국과수에 보내서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고요. 결과에 따라서 이 사법 처리 여부도 결정될 방침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가수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횡령도 수사하고 여러 가지 수사했잖아요. 성접대 의혹 부분을 경찰이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는데 2017년 필리핀에서 있었던 생일 파티에 이어서 2015년 12월에도 일본 투자자들을 위한 그 파티에서 성접대를 한 걸로 보이는 그런 진술을 확보했다. 이런 보도를 봤어요. 네, 승리 씨가 2015년 12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는데 이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를 받은 유흥업소 여직원들로부터 남성들과 성관계가 있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에 따르면 두 사람은 당시 일본의 한 기업 회장을 맞이하면서 각별히 잘 준비하자, 우리가 아는 여자는 그날 다 불러보자라는 등의 대화를 주고받았고요. 특히 승리는 여성을 선물로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여성들은 뭐 지시를 받은 거 아니었다라고 했지만 경찰은 승리 등이 성관계를 예상하고 이 파티를 주최를 한 만큼 접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요. 또 계좌 분석을 통해서 여성들에게 일부 비용이 지급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로이킴 씨도 현재 입건이 된 상태잖아요.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로이킴의 이름을 딴 숲이 강남 한복판에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분당선 구룡역 근처라고 합니다. 언덕에 이 벚나무 등 각종 꽃나무가 심어져 있는데요. 이게 바로 로이킴 숲이라고 합니다. 뭐 연예인 등의 팬들이 후원을 하면 지자체 등이 가진 이 공공부지에 숲을 조성해주는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요. 슈퍼스타 K에서 우승한 로이킴이 2013년 초 정규 음반 1집을 발매를 한 기념으로 이 팬들이 후원을 해서 조성을 한 거라고 합니다. 로이킴도 당시 이 숲을 직접 찾아서 또 둘러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참고로 인천 계양구 이 서부간선도로 근처인 서부천 주변에는 박유천 벚꽃길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역시 팬들의 기부로 조성이 됐지만 지금 아무래도 박유천 씨가 각종 사건 사고에 연루되다 보니까 그 의미가 지금으로서는 좀 퇴색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는요,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제목으로 잡을게요. 김학의 수사단 이르면 이번 주 윤중천 소환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정말 안타까운 일이 외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상징물 중 하나인 노트르담 대성당에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던 거죠. 무려 850년을 버텨온 1453년에 끝난 영국과의 백년 전쟁 중에도 또 지난 두 차례의 세계 대전에서도 무사했던 노트르담 성당이 결국 화마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비단 프랑스뿐 아니고 세계 각국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인 오후 4시 불은 완전히 꺼졌다는 속보는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프랑스 파리 구도심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 정말 많은 분들이 파리 여행의 추억을 떠올리실 때 이 노트르담 성당 생각하실 텐데요. 설령 가보지 못하셨더라도 빅토르 위고의 소설, 또 그것을 극화한 영화 노트르담의 꽃주, 매혹적인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를 사랑한 종치기 콰지모토의 애절한 그 노래, 이런 걸로 친근하게 느끼셨을 겁니다. 자, 그동안 이 노트르담 성당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첨탑 개보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 과정에서 생긴 작은 부주의가 화를 키웠던 거죠. 자, 현지 시간 15일 6시 50분,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 1시 50분 이 작업을 하던 도중에 이렇게 불이 붙으면서 불이 났던 겁니다. 자, 불이 붙은 시각 당일 관람객 마지막 이 내부 관람 시간대였다고 합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대성당의 문 관람객들이 몰리기 직전에 이유 없이 쿵 하고 닫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 첨탑에서 연기가 보였다는 건데 만약 문이 조금 더 늦게 닫혀서 설령 관람객들이 그 안에 갇히기라도 했다면 아유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데요. 또 이 화재로 대성당의 첨탑 지붕 무너졌지만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면 종탑 같은 주요 구조물 또 예수의 가시면류관 같은 유물 겨우 지켜냈다는 겁니다. 자, 정말 많은 파리 시민들이 성당 주변으로 몰려와서 발만 동동 구르면서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뭐 그랬다고 하죠. 이윽고 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정말 침통한 표정으로 눈물을 머금은 채 현장을 찾았습니다. 잠깐 얘기 들어보시죠. C'est une cathédrale qui est celle de toutes les Françaises et de tous les Français, même celles et ceux qui n'y sont jamais venus. Nous rebâtirons Notre-Dame. Parce que c'est ce que les Français attendent. Parce que c'est ce que notre histoire mérite. Parce que c'est notre destin profond. 자, 노트르담 성당은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비단 프랑스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자, 트럼프 대통령도 폭스뉴스 생방송으로 이 화재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가 안타까웠는지 트위터에 야, 저 불을 끄려면 공중 살수를 해라. 빨리 지금 움직여라. 뭐 이렇게 훈수를 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죠. 왜 그걸 몰랐겠습니까? 이 불을 끄는 게 목적이면 뭐 하늘에서 뿌리든 어디서 뿌리든 다 하죠. 하지만 이 성당의 구조물 자체를 최대한 지켜내야 하기에 일부러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 숭례문 때 그랬듯이 자, 프랑스 소방당국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이렇게요. 우리 소방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습니다. 단 공중에서 물을 뿌리는 것 빼고요. 그랬다간 건물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자, 그리고 2004년 개봉됐던 영화 비포 선셋 아십니까? 영화 속에서 이 노트르담 대성당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남녀 두 주인공이 이 파리에서 재회를 한 뒤에 세느강 위에서 이 유람선을 타고 가다가 이 성당을 바라보면서 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바로 그건데요. 자, 간밤의 화재 사건 이후 이 영화가 이 성지 순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장면에서 말이죠. I heard the story once about when the Germans were occupying Paris and they had to retreat back. They wired Notre Dame to blow, but they had to leave one guy in charge of hitting the switch, and the guy, the soldier, he couldn't do it. He just sat there, knocked out by how beautiful the place was. And then when the Allied troops came in, they found all the explosives just lying there, and the switch unturned, and they found the same thing with Sacré-Cœur, Eiffel Tower. A couple other places, I think. Is that true? I don't know. I always liked the story, though. Yeah, that's a great story. But you have to think that Notre Dame will be gone one day. I mean, there used to be another church or cathedral at the same, right there. Oh, right in the same spot? Yeah. 언젠간 사라질 것이다. 저 대사 때문인 거죠. 자, 들어가서 관련 내용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른미래당 내분 사태 이어가죠. 바른정당 출신이자 전북 전주 출신 이 정운천 의원 자유한국당 복당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 오늘 동아일보에 나왔습니다. 자, 정 의원은 어느 당이든 가겠다. 그리고 어느 당이든 가겠다라면서도 자유한국당이 호남 의원을 필요로 하고 있어서 내가 고심 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죠. 사실상 한국당 행을 결심한 듯한 뉘앙스입니다. 자, 만약 정운천 의원 탈당 그리고 한국당 복당이 이루어진다. 자, 내분 극심한 바른미래당엔 그야말로 발파 버튼을 누르는 효과 있을 겁니다. 당 지도부 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예, 제 통화했고요. 뭐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좀 와전이 됐다라는 점을 분명히 저에게 밝혔고.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 미국 방문 때 벌어졌던 일이었죠.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공군 기지에 도착했을 때, 자, 저기 보시면 오른쪽에 미군 의장대가 들고 있던 태극기 모양, 태극 문양 하단에 청색 부분이 짙푸른색이 아니라 너무 옅어서 하늘색이다. 그래서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문재인 대통령 미국에서 홀대받았다. 이런 비판을 했었죠. 그런데 이 태극기 알고 봤더니 2016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방미 때도 사용됐던 게 밝혀지면서 약간 머쓱한 상황이 있기도 했는데, 자, 어쨌든 청와대에서는요, 이 더 이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 국무부에 우리 국내법에서 정한 태극기 그 국기 규정과 이 색깔이 다르다라는 점을 통보를 했고, 미국 역시 이 태극기를 교체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노트르담 대성당은 저는 2006년인가 2007년쯤 가봤는데 그게 이제 182년이나 걸렸어요. 만드는데 정말 수려합니다. 아까 비포 선셋 그 영화 얘기도 했잖아요. 독일군 병사가 누르지 못했다 폭탄 버튼을 그런 장면도 나왔었는데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고요. 반장들은 가봤어요? 네,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이 사고 소식을 듣고 반장들끼리 얘기를 해보니까 네. 양 반장만 못 가봤다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반장들은 다 뭐 대학 때나 혹은 뭐 휴가 때 한 번씩은 다녀온 것 같은데. 양 반장 같이 갈 사람이 없어 그랬던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꼭 보내주고 싶고요. 사실 이 누가 기회가 되면 뭐 제가 뭐 이렇게 왜요? 최반이 무슨 못 자격으로? 가봤다고 하니까 무슨 자격으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국장한테 허락을 받아서. 그래요? 네. 아무튼 이게 노트르담 대성당이 뭐 파리, 저도 아까 그 영화에서 봤지만 그 세느강에서 유람선을 타면서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사실 뭐 제가 그 비포 선셋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뭐 에단 호크다, 뭐 줄리 델피다라는 양 이렇게 이제 뭐 그런 추억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 노트르담 성당 앞에서 봤던 그 외벽에 있던 그 조각상이죠. 가고일 그 괴물 조각상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네. 지금 기사를 보니까 그게 뭐 소실이 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그래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네. 꼭 좀 유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이제 있습니다. 좀 오래돼가지고 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성당 뒤쪽에 그 수공업 거리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좀 물건을 많이 샀던 그런 기억이 나고 지금 집에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최 반장이 그 비포 선셋을 떠올리면 본인이 에단 호크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줄리 저는 델피를 그런 떠올렸나요? 감정을 갖고 샌드강을 이렇게 유람했는데 본인이 줄리 델피. 저기 최 반장한테 자꾸 너무 많이 말 시키면요 오늘 회의가 진행이 안 되니까 아마 그 화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사실 제가 제일 최근에 갔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어. 여기 가서 봤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그때도 사실 이 노트르담 성당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 섬 안에 있기 때문에 입장료 같은 게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 뭐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그냥 뭐 이렇게 구경하고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지나다니는 그런 장소인데, 뭐 파리 시민들 이 성당 주변으로 이 화재가 나자 몰려 나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대성당의 첨탑 부분이 이렇게 끝 부분이 불길 속으로 확 떨어지는 그런 장면 속절없이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앞서 발제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 구조물처럼 이 불을 끄기 위해서 무턱대고 진화에 나설 수가 없는 장소잖아요. 뭐 외신 보도에 따르면 첨탑이 불길에 떨어지던 그 순간 뭐 불어였겠죠. 뭐 신이시여 하는 뭐 탄식, 비명, 뭐 심지어는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쏟아졌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번 화재가 그 가톨릭 성주간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침통함을 더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주간은 부활절 직전에 일주일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기리는 기간인데 사람들이 낮은 목소리로 아베 마리아를 합창하면서 이 대성당의 불길이 잦아들기를 기원하는 장면도 목격됐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 또 이런 여러 모습이 목격이 됐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2008년 숭례문 화재 사건을 떠올리셨다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지금 프랑스인들이 겪는 상실감, 뭐 그때와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예, 아니 뭐 숭례문의 비극을 상기해서인지 문화재청이 오늘 바짝 긴장했습니다. 오늘 보도 자료를 내고요. 이 화재에 취약한 국내 문화재 안정 상황을 긴급 점검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국 문화재 이 방제 시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현장 안전 점검 강화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은 거죠. 문재인 대통령도 입장을 내놓은 게 있다면서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위로의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참담하지만 누구보다 프랑스 국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클 것이라면서 함께 위로하고 복원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재건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인류애가 더 성숙하게 발휘될 것이라면서 프랑스 국민들의 자유와 평등 또 박애의 정신은
화제에 결코 꺾이지 않는다. 마크롱 대통령께서도 용기를 잃지 않길 바란다라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근데 최 반장, 샌드강이 바로 옆이고요. 또 도심 한복판에 있는데 왜 이렇게 화마에 속절없이 당했을까요? 네, 뭐 관련해서 전문가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성당 자체가 좀 오래된 양식인데다가 이 석조벽과 나무 대들보를 특징으로 하는 이 프랑스 고딕 양식 등등 뭐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화재에 취약했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뭐 아시다시피 유럽은 도로가 좁아서 대형 소방차 또는 뭐 대형 사다리차를 보유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큰 화재가 났을 때 많은 물을 뿌릴 만큼 뭐 충분한 이 소화 기구가 없었던 점도 초기 진화가 어려웠던 이유라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도 들어봤지만요. 노트르담을 다시 복구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그 비용은 어느 정도로 추산됩니까? 네, 뭐 아직까지 정확한 비용은 이제 추산하기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만 일단 오늘 프랑스 관광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전 국민 모금 운동이 곧 시작될 예정이고 또 현재 이미 여러 기부를 통해 1억 유로 이상의 보건 기금이 확보됐다고 합니다. 뭐 구찌, 입샘로랑 이런 또 유명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 이 케어링 그룹의 앙리 피노 회장을 1억 유로를 기부하겠다고도 또 밝혔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의 기부 행렬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자, 그리고요. 오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연결식이 진행됐잖아요. 그 내용도 잠깐 정리하고 갈까요? 예, 그림을 보면서 좀 소개를 해드리죠. 그림을 덮어주시기. 예, 오늘 오전 6시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연결식이 엄수가 됐습니다. 조 회장의 위패 영정 사진을 이 세 손자가 들었습니다. 상주인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조현아 전 부사장, 조현민 전 정무 등이 차례로 뒤를 따랐고요. 서소문 대한항공 빌딩, 또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등을 이렇게 연구차가 돌았습니다. 임직원들도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도열을 해서 회장의 마지막 가는 길을 또 배웅하는 장면이 보였고요. 자, 일단 조양호 회장은 선친인 조중훈 전 회장이 있는 경기도 용인 선영에 안장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어제 이제 금호 아시아나그룹, 아시아나 매각 관련한 얘기를 저희가 짚어봤는데 박삼구 전 금호 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매각 관련해서 임직원들에게 입장을 내놓은 게 있다고요? 네, 오늘 뭐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 이게 회사가 매각이 되면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고용 승계가 100%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뭐 특별히 걱정할 부분은 없다라는 뭐 취지였을 것 같은데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임직원들에게 참으로 면목이 없고 민망한 마음이라면서 회사가 처한 어려움을 현명하게 타개해 나가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에 대해 임직원 여러분의 동의와 해량을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금호 자산 규모는 11조 4천억 원 수준으로 2018년 기준 재계순위 25위였는데요. 이 아시아나가 분리가 되면 자산 규모 4조 원대로 이 재계 70위권, 그러니까 중견기업 수준으로 사세가 확 줄게 되는 겁니다. 아시아나 주채권단이 KDB 산업은행이잖아요. 이동걸 은행장이 오늘 밝힌 바에 따르면은 그 아시아나 매각에는 한 6개월 정도가 걸릴 것 같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시아나 항공만 파는 게 아니고요. 그 계열사죠.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도 함께 통매각하는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아시아나 항공의 부채는 정확히 한 3조 6천억 원에서 3조 7천억 원 수준이라면서 인수기업이 모든 부채를 다 갚아야 하는 건 아니고 적정 규모로 자본이 충당됐을 때 일정액의 부채는 끌고 갈 수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뭐 인수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이 되고요. 상당한 흑자를 낼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노트르담 화재 관련해서는요. 이따 이제 현지 특파원 또 현지 상황도 연결해서 뉴스룸에서 좀 자세하게 짚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인류의 유산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서 보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보고서 채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사실상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수순에 들어간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18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투자 논란을 두고 여야 한치의 양보도 없는 극단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보고서 채택 가능성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한국당 주장 가운데 사실로 확인된 위법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근거 없는 주장과 인신 공격만 하면서 부적격 후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미선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까지 했는데 검찰 조사에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정권의 오만과 그리고 오만과 교만이 절정에 다르고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 헌법재판관의 자리에 오른다면 과연 제대로 헌법재판관의 자리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청와대에게 이야기합니다. 사퇴시키시거나 지명 철회하십시오. 네, 청와대가 제시한 보고서 시한 18일까지입니다. 조용호 서기석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그날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18일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해주지 않으면 절차에 따라 두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국회 당분간 경색 국면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 국회 상황 들어가서 시간이 되면 더 전해드리고요. 요즘 이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거론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한쪽에선 조국 수석의 사퇴를, 또 다른 쪽에서는 조국 수석의 총선 출마를 거론 중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런 혼란을 초래하고 계속된 인사 실패를 보여준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해야 합니다. 다른 차원에서는 아니 뭐 그냥 영원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당으로서도 또 청와대로서도 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면서 그거는 뭐 정리를 해야 되겠죠. 네,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조국 수석의 총선 출마 가능성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 1기 참모진의 총선 출마 윤곽도 조금씩 드러나는 모양새입니다. 자, 일단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이 어제 민주당 입당과 함께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복당한 임종석 전 비서실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 권혁기 전 춘추관장 등도 현재 출마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어제 출마 선언 스타트를 끄는 윤영찬 전 수석 고라인으로 연결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와대에서 함께 나온 다른 분들보다 복당 또는 입당이 좀 늦은 편입니다. 그 사이에 현실 정치 참여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건가요? 본격적으로 정치를 할 것이냐는 가장 본질적인 고민이 앞에 있었고, 이 때문에 고민의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정치라는 건 여러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와 같이 정치를 하는 분들에 대한 또 책임감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이 있었던 겁니다. 경기도 성남 동원에서 출마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이 지역을 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성남에서 제가 2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중원은 성남의 본도심이죠. 본도심이자 시작점이죠. 이런 상징적인 지역에서 자유한국당의 사선 중진 의원을 이기는 것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제가 기여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청와대에서 나올 때 문재인 대통령의 조언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자세히 소개 좀 해주시죠. 대통령께서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셔서 직감적으로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대통령께서 워낙 직접 합법을 즐겨 쓰신 분이 아니라서 배석했던 다른 분한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나에게 총선 출마를 하라는 말씀이냐고 물었더니 그걸 뭘 물어보십니까? 당연하지요 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민주당 안팎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총선 출마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수석과 오래 일을 하셨는데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청와대에서 만났을 때 가끔 농담 삼아서 우리 조국 수석께 내년 총선에 나오셔야죠 라고 하면 손사래를 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조국 수석께서 이제 자연인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당의 승리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와대와 내각 1기 출신 이 총선 출마 진용이 어느 정도 갖춰져가는 분위기입니다. 관련해서 서로 대화를 자주 하시나요? 가끔씩 만날 기회들이 있었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당으로 복당을 하신 분들은 출마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의지들을 다 가지고 계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의사를 조만간 밝히실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연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네,
자, 윤영찬 전 수석 외에는 아직 본격적인 출마 선언을 한 사람은 없어요? 네, 윤 전 수석만 현재 출마 선언을 한 상태고요. 아직까지는 추가 선언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 자천, 타천, 이 출마가 거론되는 청와대 출신 인사가 한 10명 정도인데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서울 종로 또는 현재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의 지역구인 중구 성동을 출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청와대를 나왔던 진성준 전 정무기획비서관은 얼마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직을 내려놓고 이 서울 강서을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지사 출마를 위해서 지난해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던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도 이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지역구인 충남 공주 부여 청양에서의 출마가 확실시 돼 보입니다. 네, 이 밖에도 얼마 전 민주당으로 복당한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경북 익산갑 또는 을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높고요. 재선 의원 출신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지역구였던 경기 시흥갑에서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권혁기 전 춘추관장의 경우에는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역구 서울 용산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청와대 내부 인사 중에서도 정태호 일자리 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조항기 제1부속 비서관 등 자천 타천 총선 출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국 수석의 경우에는 본인은 여의도 정치에 뛰어들 생각이 없음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여권 내에서도 출마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향후 정치권 상황 등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 출신 참모들의 행보를 짚어봤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그 중앙아시아 순방길에 오르기 전에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했잖아요. 사실상 임명 수순이죠.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고서 이 송부 기한이 오는 18일까지입니다. 조용호 서기석 재판관 임기가 그날 만료되기 때문이죠. 자, 청와대는 보고서 이 송부 요청과 관련해서 오는 18일까지 인사청문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4월 19일에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4월 19일부터 문형배 이미선 후보자 재판관 임기 시작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상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거죠. 청와대 이미 여러 차례 이 주식 투자 과정 의혹이 대부분 해명됐고 결격 사유 없다. 이미선 후보자 임명 의지 드러낸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어떤 내용 지금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특히 이제 이미선 후보자 논란 관련해서는 그 주식 거래를 문제 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본시장의 심각한 이런 주식 거래 자체를 부정하면 자본시장의 문제,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니까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남북 북미 대화 관련 언급도 많이 있었는데 그 얘기는 다음번에 좀 더 추가로 짚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할게요. 문 대통령 이미선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응답하라 다정의 시간인데요. 양 반장, 오늘 어떤 의견들이 들어와 있나요? 예, 일단 문 대통령이 4차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을 공식화한 것에 대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유관호님, 이번엔 서울에서 개최를 하자. 김정은을 서울로 오게 하자. BK 정님은 이참에 남북 회담할 때 트럼프도 불러서 남북 미 3자 회담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말씀하셨고, 빠삐용님은 트럼프도 재선 때문에 그런지 일을 질질 끄는데 문 대통령 말고는 이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다. 추진력을 보여달라. 메타포님, 평화를 위해 오지랖 떨자. 떨지 말자가 아니라 떨자, 이런 댓글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안철수 전 대표 근황 어제 소개가 됐는데 로드 1968님, 안철수는 철수하면 안 된다. 아직 중요할 일이 남았다. 뭐 이러셨고요. 김남웅님, 복귀하려고 간 보는 것 같다. 황호신님, 정치권에서 그만했으면 물러났으면 그게 답이다. 그리고 또 안님은요, 안철수를 근데 왜 싫어하는 거냐? 국정을 농단했나? 국가를 재앙으로 몰았나? 드루킹 댓글 조작의 최대 피해자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어제 고석승 반장이 토크 중에 갑자기 목이 잠겼죠. 예, 그래서 네. 그 얘기를 좀 많이 주셨어요. 미스터 보쌈 건담님. 실현이 제일 힘들다. 그리고 이행성님은 세상의 반이 여자다. 어제 제가 이거 비슷한 거 소개해드려요. 고반장 화이팅. 예. 어쩌라고님은 실현 후에 펑펑 울다가 목이 쉰 거냐? 힘내라.
예, 또 어떻게 봐야 르쉘님, 돼요? 예, 네. 시간이 약이다. 이게 가장 명언인데요. 네. 시간이 약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응답하러 다정해 여기까지입니다. God is gonna stop it now. 안녕하세요. 톡소원 정치의 강주혁입니다. 방금 보신 영화는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로마 시절에 번성했던 도시 폼페이가 화산재 묻혔던 그날을 다룬 영화입니다. 문명과 번영을 자랑했던 도시가 화산 폭발로 한순간에 잿더미가 돼버린 역사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소설과 영화로 그려졌습니다. 불과 9년 전에 화산 폭발로 온 유럽 하늘이 막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2010년 4월 아이슬란드의 한 화산이 분화하면서 막대한 화산재가 분출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됐었는데요. 당시 피해액이 적어도 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8,800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슬란드의 화산 폭발보다 더한 화산 폭발이 백두산에서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깨어나는 백두산 화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이 열렸는데요. 이 토론을 개최한 더불어민주당의 심재권 의원은 백두산에 화산 지진 징후들이 있다며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천지 아래 거대한 마그마가 있다는 게 확인되고, 또 그러면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여러 화산 지진 그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런 징후가 있다고 할 때 세계 모두가, 사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한반도로서는 필요한 조치들을 준비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 밝힌 징후들을 보면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2002년에서 2005년 사이 백두산 천지 근방에서 화산 지진 3천여 건 이상 발생했으며 천지가 부풀어 오르는 등 심각한 화산 분화 징후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백두산은 서기 946년에 분화를 했었는데요. 당시 남한 전체를 1m나 덮을 수 있는 분출물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이는 과거 만년 이래 지구상에서 가장 큰 규모의 분화 사건에 속할 정도라고 합니다. 홀로세에서 가장 큰 규모의 그러한 화산 활동이 전 지구상에서 화산 분화 지수 7에 해당하는 그러한 규모인데요. 지구상에서 6번 정도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백두산이 하나가 속합니다. 이윤수 교수는 어제 토론회에서 백두산의 과거 분화가 아이슬란드 화산 분화량의 1000배 이상의 규모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두산이 다시 분화한다면 분화량이 어느 정도일지 예측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는 지금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도 남북한에도 같이 하고 뭐 서방학자, 중국학자 다 같이 연구를 하면 언제 분화할지를 예측할 수 있나요? 네, 그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 연구진들이 그런 연구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구 계획은 사전에 수년 동안의 사전 연구가 필요하고요. 화산 피해를 막기 위해선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1991년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 폭발 당시에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었지만 미국 지질조사소와 필리핀 화산 지진 연구소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화산 분출 범위 등을 예측해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백두산이 언제 분화한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그마가 있는 한 언젠가는 분화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남북한과 외국 연구진이 함께 연구해서 정밀한 예측 기대하겠습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척 리뷰 시작합니다.
아까도 간단히 얘기했지만요.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내일 오전 10시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구속된 황하나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을 받고 있죠. 자세한 내용은 내일 회의 때 소개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분이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바뀝니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대법원 심리가 남아있고 또 전직 대통령의 신분을 고려해서 노역은 면제될 걸로 보이는데 숙색 수의 대신에 청록색 수의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또 역시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관련해서는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아서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가 내일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장인과 사위가 한 법정에서 피고인과 증인으로 마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일부터 통학버스에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음을 확인하는 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게 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건데요. 배를 누르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차량의 맨 뒤까지 이동해야 됩니다. 오늘 저희 회의 내용에 대해서요. 의견이나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응답하라 다정의 코너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